네, 말하면 여기 마이크 다 들어오니까 이게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계속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지금 진도를 정말 조금 나갔어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야기를 했고, 사회문화현상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3가지 공부했고, 이제서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문화현상을 그래서 어떻게 탐구를 하느냐. 그래서 다양한 사회문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할까요? 아니면은 찢어가지고 좀 이제 한 20분씩 이렇게 할까? 오늘 몇 시 몰아서 하시죠? 뭐 몰아서 해버릴까? 몰아서 하면 그냥 다음 시간 그냥 쉬는 거고 이제. 네? 하시죠 그냥. 그래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거 2개를 오늘 2교시죠? 2개 교시 있지 이제. 자, 여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실증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양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은 실제 증거를 가지고 뭐 수치화를 통해서 하는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수치를 가지고 증명하는 연구라고 해서 실증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양적 연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치, 통계,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게 또 자연과학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양적 연구자들은 우리가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방법은 하나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자연과학이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역시도 자연과학처럼 통계 처리하고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원론이요? 일원론. 그래서 양적 연구자들은 자연과학처럼 연구하길 원하고, 그걸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한 결과를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 결과 이렇게 내놨으면 이거를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거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마치 자연과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처럼 데이터 처리를 하고 수치화를 하고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적 자료로 탐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양적 연구자들은 저 경험적 자료를 데이터 처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량화, 수치화, 통계 처리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이 양적 연구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크게 없죠. 그냥 양적 연구자들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연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치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적 연구자들이 사회과학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 스킬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우리 사회과학의 다양한 개념들은 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수량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계 처리할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사랑이라는 것은 손을 많이 잡으면 사랑하는 거지. 손 잡은 횟수. 뭐 또는 포옹을 많이 하면 사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포옹하는 횟수. 자, 이런 식으로 수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스킬 조작적 정의입니다. 이제 조작적 정의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다 라고 하면 이거 조작적 정의 아니야. 다시, 사랑은 남녀 간이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이다. 네, 맞아요. 이건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네, 조작적 정의라고 하려면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거는 그냥 다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려면 이 사랑이라는 거를 수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줘야 돼. 손잡은 횟수, 포옹하는 횟수, 뭐 뽀뽀하는 횟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조작적 정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나서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통계 기술, 개량화된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게 양적 연구이다 라는 걸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양적 연구자들은 자,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객관적으로 분리해야 돼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그래야 공정하게 통계 처리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떤 뭐 통계 처리를 하는데 연구 대상자에 뭔가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만지면 되잖아. 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뭔가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분리를 해서 연구 대상자가 하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일단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분리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하면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감정을 쏟는다거나 어떤 주관을 개입한다거나 편견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연구 대상자가 만들어낸 이런 결과값을 그냥 통계 처리만 하면 돼요. 결국 뭐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통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분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뭐 얘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연구 대상자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연구 대상자를 그냥 데이터로 보는 거야. 뭔가 내가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본다고 이제. 그냥 숫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이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고 이거를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응? 자, 이렇게 해서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받고 그 절차를 한번 보죠. 절차를 보면은 간단하게 처리하면 이런 절차로 가요. 가설.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잠정적인 결론. 내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 이런 것들. 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가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설정해서 그걸 실제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이게 가설이 맞네? 아니면 또 틀리네? 결론을 내리는 게 양적 연구의 절차예요. 그 절차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단계를 우리가 연역적인 설명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역적인 과정이다.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잠정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놨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연역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결론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가는 이 과정을 연역적인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역적인 설명의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추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도 있죠. 이걸 우리가 귀납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수집했어요. 자료를 수집했더니 결과가 이러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구체적으로 바라본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귀납적 기술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말 그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게 연역적 과정,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가는 게 귀납적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뭐 나중에 뭐 국어 시간에서도 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는 마치 자연과학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통계 처리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자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질적 연구를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실제 수치를 가지고 증명하려는 연구지만 얘는 해석하려고 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엄밀히 다른데 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과학에 끌고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다르다. 탐구하는 방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강조합니다. 얘는 일원론, 얘는 이원론.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다. 탐구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질적 연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와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밑줄.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대. 수치 처리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 의미, 동기를 알고 싶은 게 질적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역시나 경험적으로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거를 통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보고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해석하고자 하는 게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질적 연구의 목적 속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스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행동의 이면에 어떤 의미, 동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요. 직관적 통찰. 이 질적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오래 지내다 보면 저 친구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의미구나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정말 오래 만난 사이라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의미였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힘. 이게 직관적 통찰이에요, 이제. 근데 물론 이게 막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제 무당처럼 관상을 보니 딱 이러네. 뭐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한번 그런 게 아니에요. 무당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딱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구나. 이런 의도였겠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사회과학적인 그런 스킬을 직관적 통찰을 하는 거예요. 무당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아리까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얘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의미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직관적 통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이제.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구 대상자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 연구 대상자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감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금속 같은 내 새끼가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관찰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직관적으로 이 아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 통찰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시죠. 이제 우리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질적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스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통계 처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요. 양적 연구는 이 둘이 객관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있었죠. 연구자가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했었어요. 근데 얘는 방법 자체가 그 사람이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밑줄 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이제.
쟤네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뭔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질적 연구는 이제 깊이 있게 연구자가 한번 깊이 있게 개입해보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정서적으로 교감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절차는 이래요. 얘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뭐 그 입증하고 싶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과정 무슨 과정이었죠? 그죠? 귀납적 과정이죠. 얘는 뭔가 법칙화하고 싶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의 의미에,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귀납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장점, 단점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장점, 단점 보죠. 이게 양적 연구의 장점, 단점, 질적 연구의 장점, 단점이죠. 자, 양적 연구의 장점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통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고, 자, 이런 특징이 또 있죠. 일반화와 인과 법칙의 발견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처럼, 마치 자연과학처럼 실험하고 통계 처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구한 연구 결과를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있고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기가 용이한 거죠, 이제. 자, 근데 단점이 명확해요.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가 곤란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사실 이런 식으로 계량화를 해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을.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와이프랑 손도 많이 잡아요. 포옹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양적 연구자들은 나의 이런 심층적인 내면을 알 수가 없다고. 이것만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지? 쌤 이혼해요. 아니, 정으로 살고 있지, 정으로 이제. 자, 이제 피상적인 연구. 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설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피상적이라는 것은 뭐 겉만 핥아버리는 이런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박 겉핥기처럼 이제 겉에 있는 연구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심층적인 내면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손 잡은 걸로 진짜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요런 느낌.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점, 단점은 다 외워두시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능입니다. 일단 이 내용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의 장점, 단점을 볼 건데 이걸 서로 크로스 해주면 돼요. 크로스 해주면 서로의 장점, 단점이 됩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의 장점은 심층적 이해에 유용하죠.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이 행동을 한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동기가 뭔지예요. 그 사람이 심층적인 내면을 알고 싶은 거가 일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 말이에요, 이제. 계량하기 어려운 영역도 탐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래. 연구자의
지금 계속 다른 설명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 아니야. 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긴밀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개입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이제 일단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제 그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질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봤더니 관찰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친구만 보면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깨물어요, 막 팔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 아,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팔을 깨무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확실히 그렇다고 치고 맞아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걸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땡들만의 그 습성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치? 그러니까 개별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깨물어요. 맞아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럴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깨물어요. 그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아니, 진짜 이거. 그건 일반화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그 상처가 진짜 아파가지고 지금 하나도 아프다니까. 자, 그럼 그걸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이제 자, 그럼 이제 탐구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절차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OX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OX를 합시다. 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소년의 운동 실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청소년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전체 집단이니까 이제. 근데 그 중에서 근데 청소년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00만 명을 다 이렇게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이제. 선택된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택된 집단을 표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모두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500만 명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아, 대회? 네. 그래. 잘 갔다 오고. 다치지 말고. 그래. 그래, 너 다치지 말고. 근데 왜 저걸 거꾸로 꽂아놨지? 원래 맨날 이래요. 그래? 왜 저렇게 꽂는 거야? 자, 그렇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요. 표본조사.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조사를 했으면, 모집단은 고등학생 전체가 되죠. 자, 그런데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을 이따구로 뽑았어요. 이제.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뽑았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연구 결과가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결과가 입증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죠. 왜냐면은 체육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뽑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표본이 적절해야 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다 썼죠?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 절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간단하게 봤던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 처리하고 검증하고 일반하고 결과 활용하는 이 단계.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 우리 수행평가 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 현상이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제기 단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검증이 필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난 것이다. 이런 거. 검증이 필요하지가 않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치? 밥을 먹는 건 식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필요해야 돼요. 검증이 필요해야 되어야 가설이라고 하려면 그 검증이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왕의 권력은 신이 주는 것이다. 이거 검증 어떻게 할 수 있어?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뭐 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가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전혀 가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과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이 아니에요. 이제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검증이 일단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 이야기야 이제.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법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가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명확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어요. 가설을 설정하고 나면은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아까 그 표본을 뽑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설을 세워놨고 가설상 내가 조사해야 되는 연구 대상자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뽑을 수는 없으니 그 중에서 내가 연구 대상자를 표본을 뽑는 것이죠. 자, 표본을 뽑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자료 수집 방법 5개를 공부할 건데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까? 이런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양적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스킬 뭐였어요? 자연방사. 자, 우리가 이 사회문화 현상의 대부분의 현상들은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그죠? 수치화야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야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자, 이렇게 설계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 설계한 걸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 처리를 해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네? 그러면 수용되는 것이고 틀리네? 하면 기각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맞으면 이 가설이 맞으면 수용되는 것이고 틀리면 기각되는 것이지. 아,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이 가설이 맞았어. 이게 맞는 말이었어. 수용되는 것이고 틀린 말이었어. 그럼 기각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가설 검증과 수용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기각된 거 역시도 이 가설을 검증한 거예요. 틀렸다고 검증한 거지, 이제. 무슨. 그러니까 이 검증이란 의미와 수용이란 의미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잘못됐어 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기각됐어. 이것도 그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함정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에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 선지를 안 골랐어. 왜냐하면 검증 이꼴 수용이라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각도 검증한 것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가설이 검증되었고 수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 세계에 적용할 수가 있나? 일반화할 수가 있나? 수용되면요? 수용되면. 안 되죠. 안 돼요. 아니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화도 아니다라는 거 적어주시고, 여기에 O 동그라미 or X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려고 했다고 오히려 더 애매한 시간에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네요. 이게 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이 되면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내죠. 근데 뭐 길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어쨌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 검증이 가설이 수용되면은 대부분 일반화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표본이 대표성이 없는 경우. 그래서 내가 가설을 세웠었잖아요, 아까.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입증이 됐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일반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표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표본을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했다면 이거는 검증이 되는 거지.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표본을 체육고등학교 학생들만 뽑았어. 그러면 이게 수용은 됐지만 일반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럼 기각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건가? 기각도 했으면 이제 아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각도 하나의 성과물이에요. 네. 내가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이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성과물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이 방향은 아니었어. 이 방향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기각된 가설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봤었죠? 가설에서 자료 분석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연역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이 흐름이 연역적 흐름이었고, 자,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가는 이 흐름이 귀납적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양적 연구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연구자들이 여긴 가치 개입을 해야 돼요. 가치 개입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개입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개입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배우지 않았어요? 양적 연구는 가치 개입을 막는데 효과적이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되는 단계죠. 여러분 저번에 그 사회 문제 설정할 때 왜 그 문제를 설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것만 정리합시다 이제. 그렇단 말이야. 가설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가설을 설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설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념의 조작 적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그래,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 설계하는 것도 나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딴 식으로 조작 적정을 했어요? 용주쌤 생각이. 내 생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뭐 뽀뽀한 횟수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그러니까 연구 설계를 하는 단계까지는 나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가치가 중립을 이루어야 되겠지. 당연하지, 이제. 여기서 가치가 개입되면 큰일 나지, 이제.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또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까? 이건 또 연구자의 재량인 거예요, 또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질적 연구 금방 하고 마무리하죠. 빨리 자리에 앉아봐. 네. 쌤! 뭐야 이거 얼굴? 아 몰라. 저 이제 딱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딱 눌러서 캡처하면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되지. 뭘 올려 빨리. 빨리 이거 여기 마무리하게 빨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여기까지 이해가 다 안 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네. 됐어요. 그치? 한 10중에 0.5 됐습니다. 그래 뭐 이따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 이제 질적 연구를 볼 건데 질적 연구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알아볼 건 약간 이 정도? 자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리는 무슨 과정? 그죠. 귀납적 과정이 있다. 귀납적 흐름이 있다라는 점. 연역적 흐름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단계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 설정 단계가 없죠 지금. 연구 설계하고 수집하고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일반화 과정도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돼 아니면 중립을 이루어야 돼요? 중립을 이뤄야죠. 네? 문제 제기해서 연구 설계까지. 중립을 이뤄야죠. 가치가 개입돼야지 여기. 그러니까 내가 가치 중립이야. 그러면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주관, 나의 생각이 있어야 난 이거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단계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왜 이걸 연구 주제로 선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중립인데요? 모르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이거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설계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되고 여기는 어때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개입이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똑같네. 그치. 가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질적 연구 역시도 사회과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중립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가치 개입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왜곡해 버릴 수가 있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면담을 해서 이 친구가 상당히 아주 막 좋은 말을 했어. 되게 이 학생 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인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백인이고 얘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흑인이 이럴 리가 없지 하면서 이거 왜곡해 버리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죠? 쌤 문제 있네요. 그치. 내가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치를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또 가치가 개입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실수로 여기서 빠뜨렸는데 여기서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양적 연구에서도 가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백인 연구자가 이제 IQ 테스트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해서 그걸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흑인이 IQ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백인 연구자 중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리가 없어. 가치 개입을 하면서 연구가 왜곡돼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밑에 써져 있죠. 표본 모집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반화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일반화를 하고자 하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설 이런 것들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가설이 없다 보니까 연역적인 전개 과정도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4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이거 하면 이제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질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양적 연구지, 양적 연구. 맞았어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그럼 동그라미 2번.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예.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치? 자, 동그라미 3번.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기 곤란하다? X. 에?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기 곤란하다 했잖아요. 그죠? 질적 연구는 심층적으로 탐구하기가 좋고. 좋아요.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X. 양적 연구는 쌤 읽어줘야 좀. 그냥 읽어줘요? 자,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X. X죠? 왜 X야? 그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질량 뭐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경험적 자료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양적 연구는 이 경험적 자료를 안 써요. 아니지.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라는 건 내가 경험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 맞아요. 이게 경험적 자료인데 양적 연구는 그 자료를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맞아요. 질적 연구는 그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5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오. 맞지? 둘 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